네, 일부의 제가 주제를 이한배의 경제학을 부제로 붙여놓고 돈과 부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돈을 잘 버는 경제학은 못 가르쳐 주시죠. 아, 당연히. 깜짝이야.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냐면 이따가 이제 물론 부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그 저희 세대도 그렇고요. 약간 이제 민주주의를 지향하거나 진보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 문제를 되게 꺼림칙하게 여겨요. 네. 그죠? 네. 내가 돈 잘 번다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네. 돈 잘 버는 사람을 그렇다고 손가락질하고 싶진 않지만, 네. 돈을 찬양하고 싶진 않아 하는 네.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네. 예. 이한부 기자님은 어떤 자세로 대하고 계세요? 그냥 조금 중립적인 자세로 저는 중립적인 그냥, 자세. 네.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연봉이 2억이다 그럼 와 하지 않고요. 뭐 연봉이 2억이면 2억인 거고, 예, 누구 연봉이 최저임금이다 해도 에이 하지 않고요. 예, 저도 뭐 최저임금 받으면서 11년 동안 살아왔는데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누군가를 평가하진 않는다. 네, 네. 그러면 돈을 막 많이 벌고 싶다. 또는 나는 굳이 벌고 싶지 않다. 또 이런 생각이 또 있으세요? 아니 뭐 굳이 벌고 싶지 않다 쪽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제 생활을 좀 간소하게 하고, 예, 그 제가 뭐 농담처럼 자주 하는 얘기인데 민중의 소리 처음 입사할 때 그쪽에서 저를 설득한 요지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애들 데리고 굶어 죽으라는 거냐 그랬더니 야 완배야 사람은 그렇게 쉽게 굶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뭐 이런 거였거든요. 예. 예. 11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잖아. 예. 다만 그 돈과 행복 관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요. 네. 돈의 한계 효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행복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예, 네. 존 F 헬리어 같은 교수는 6분의 1 정도라고 보던데 여러 연구 결과가 돈이 많아질수록 한계 효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예, 대충 뭐 10몇 년 된 연구지만 한 7,500만 원 정도 연소득. 그러니까 7,500만 원까지 올라가면 돈이 주는 행복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 10,000원, 100만 원의 단위가 주는 행복의 한계 요용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재벌 흑역사에서도 여러 번 그 다뤘지만 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팰까? 예. 왜 저렇게 마약을 할까? 이런 걸 보면 돈이 저렇게 많은데 예. 이미 돈이 주는 행복의 가치가 너무 낮은 겁니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강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한계요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같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소비하면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첫 번째 짜장면을 먹으면 맛있으니까 10점, 두 번째 짜장면을 먹으면 그거보단 덜 맛있으니까 8점. 이런 건데 돈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가난한 민중들에게 100만 원을 줬을 때 그 한계 효용은 굉장히 높고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데 예. 재산이 10조다, 이재용이다. 여기 뭐 100만 원 붙이나 마나 아무 한계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재화를 소비하면 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재화가 현재 경제학계에서 발견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반복적으로 소비할수록 효용이 낮아집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네. 네, 마약은 쓰면 쓸수록 한계 효용이 더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의 행복을 못 느끼니까 네. 예, 자꾸 마약 같은 거 하는 거고 네. 도파민 분비되기 위해서 사람 패고 그런 거죠. 그 정도가 되면 돈이 불행의 씨앗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돈을 버는 게 소비, 그러니까 네. 뭐 필수제를 사거나 네. 이제 뭔가를 해결하는 데 쓰지만 네. 그 이상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100만 원짜리 짜장면 먹느냐 뭐 네. 2,500원짜리 짜장면 먹느냐 이제 차이 정도가 네. 만들어지니까 네. 돈이 돈을 버는 데서 자극을 느끼는 현상 이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금융 네. 쪽에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숫자로 보이는 거죠. 내 재산이 주는 만족도가 아니라 그게 내 레코드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정준희 교수님께서 돈 버는 방법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 살짝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걸 한번 해봐. 자, 3,010 넘었습니다. 제가 하면 이걸 하면 이제 제가 하라는 대로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상당히 심플한 거거든요. 네.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금괴 같은 걸 맡겼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보관료를 냈었던 거고, 그런데 이 골드스미스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이거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보관하느니 차라리 누구한테 빌려줘서 이자를 좀 받자. 네. 이렇게 해서 금융이 시작된 거고, 금융이라는 게 돈이 결국은 남는 사람한테서 필요한 사람한테 움직이는 게 본질이라면, 네. 지금 정준익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내 계좌가 불어나는 속도와 이런 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은 금융의 본질이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현대 금융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예. 예. 이러면 2007년 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하죠. 네. 그 마이클 무어 그 유명한 시코 만든 다큐멘터리 감독이요. 그 자본주의 러브 스토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월스트리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우리나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망했다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려주실 분? 그러니까 다들 피해요. 네. 월스트리트에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우리 이정훈 교수님 계셨으면 알려주셨을 텐데. 아니 물론 아니 근데 이게 네, 그럼 당연히 경제학자분들은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거 믿어주십시오. 예. 저도 압니다. 예. 알아요. 근데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에이 너도 모르잖아 이런 회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네. 가지시던데 알아요. 예, 자산담보증권이 뭔지도 알고 여기 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해시TV 여기서 방청하시는 이 해시민 여러분들의 표정이 네가? 뭐 이런 표정 있잖아요. 예. 설마? 약간 이런 표정도 짓고 계신데 압니다. 예. 예. 근데 마이클 무어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똑똑한 사람을 한 명 붙잡아 가지고 설명을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네. 그 사람이 너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퓨처 선물. 네. 예. 압니다. 지금 왜 웃으셨죠? 거기서 웃으면 제가 뭐가 돼요? 퓨처, 옵션, 뭐 ELS 이런 거 저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너무 설명하기 어려워요. 빅쇼트 영화 보면 되는데. 네, 빅쇼트 보면 예. 이해가 되면 그건 좀 너무 똑똑하신 아, 그래요? 거고요. 예. 예. 하긴 그것도 설명을 엄청나게 열심히 엄청나게 하죠. 많이 예.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는 게 그 예전에 LG 선물, 삼성 선물 이런 회사들 있었을 네. 때 명절 때만 되면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예, 추석 선물 세트 뭐 여기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퓨처 하는 데입니다. 선물이 미래에 중요하지 뭐 예.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그 마이클 무어 감독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버드에서 나온 MIT를 나온 세계적인 똑똑한 애들이 금융시장에 뛰어들어서 우리 같은 민중들이 절대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금융을 만든 다음에 네. 이걸 가입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라고 꼬셔서 금융이 이런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진짜 돈이 남는 사람들 쪽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본질이 아니고 그냥 돈이 금융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잡아먹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심사는 주식이고, 네. 예. 우리의 관심사는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고, 코인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금융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예. 예. 이게 뭐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돈을 융통한다 이제 변통하고 융통한다는 뜻인데 우리 쉬운 우리말로 이제 돈을 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굴려서 이득을 얻는 것도 있고 전체 경제로 보면 굴려지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굴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효과가 있고 네. 거기까지가 금융이 가진 개적인 좀 큰 의미인데 네. 이제 문제는 자기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네. 온갖 기법들이 발전하다 보니 네. 도무지 왜 어떻게 해서 돈이 벌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네.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이 자연스럽게 민중들을 조금 그 우민화했다고나 할까요? 예. 그런 다음에 통제를 하는. 월스트리트가 우리는 이제 재벌이 한국을 지배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게 파생 상품 이런 거 들어가면 또 그렇죠. 이제 장난 아니고 이제 네. 이러니까요. 네. 압니다. 네. 상품이 뭔지 알아요, 제가. 네. 설명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핵심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래도 투자한다 그러면 네. 이게 이 산업이나 뭐 이 기업이 네. 앞으로 좀 건전하게 발전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되면 상식적이거든요. 네. 이 투자 매우 행위 자체가. 상식적이죠. 네. 근데 문제는 돈이 벌리는 게 반드시 이 방식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그렇다고 사기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역으로 치면 네. 빅쇼트 같은 게 이제 바로 그런 건데 네. 이번에 이제 3천 주가 오른다니까 인버스라 그래가지고 네. 떨어질 거에 투자한 사람들이 네. 이제 떨고 있다 그러는데 네. 좀 있으면 떨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죠? 예. 네. 거기서 돈을 버는 현상이 그러니까요. 또 생기고. 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준희 교수님께서 인버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버스가 뭐야? 이렇게 시작해 버리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여기에 고버스, 네, 인버스의 2배. 이러면 그게 뭔데? 그 고버스와 일반 인덱스 펀드를 조합을 해서 쇼덴롱 기법을 이용을 해서 아비트라지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어디 해시 TV까지 와가지고 개소리야 지금 이러시는 건데 이걸 지금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만들어 놓고 뭐 ELS니 뭐 하여튼 다양한 구조의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펀드에서 창구에서 우리한테 판단 말입니다.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약관에 보고 뭐 이렇게 하면은 10%를 무조건 보장해 준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뭔가 이게 잘못이 돼서 내 통장 잔고가 빵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사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약관에다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돈이 돈이라는 가치가 예, 특히 미국 자본주의, 영미 자본주의가 이 자본주의를 지배한 이래 돈이 너무 중요한 지표가 돼 버려서 그 사람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돈 버는 방법에 집중을 하다 보니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도 다양하게 있는데 오로지 거기에만 매몰되다 보니 금융자본이 우리를 좀 통제하기 쉽게 됐다는 안타까움이 저는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연결해서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나오던 소리인데 그때가 워낙 그 유동성이라 그러죠. 이제 돌아다니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 막 부동산으로 갔다가 주식으로 갔다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느끼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내 노동 소득으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 그렇죠. 연금도 못 믿겠다. 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통해 가지고 네. 금융 소득을 올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라는 불안감, 압박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많죠. 예. 특히 지금 30대 남성들을 지배하는 게 아마 그건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렇죠. 네. 옛날 같았으면 승진 기대하고 막 네. 열심히 위에서 뻘뻘 기는 건데 원래는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이른바 월급 루팡질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네. 이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금융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올려도 되고 올려야 하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민적으로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시각에 대해서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가 금융문맹 사회라고 예. 뭘 하는데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4대 금융지주로 세력이 많이 쪼개졌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KB가 지배하는 나라였거든요. 어떤 펀드가 제일 잘 팔리냐면 KB가 파는 펀드가 제일 잘 팔리는. 네.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펀드 가입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 창구에 앉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다양한 설명을 막 해줍니다. 막 이게 정말 좋은 펀드고요. 요즘 수익률도 좋고요. 잘 나가고요. 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예,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사인하고 나오는 건데, 그게 사실은 판매 수수료가 높은 걸 그렇죠. 은행이 예. 파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어떤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저희 펀드를 매년 1년에 한 2.5% 정도 수수료를 떼요. 그러면 그 2.5% 내 소중한 재산 중에 떼가는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는 게 가장 온당하냐면 그 돈을 잘 굴리시는 펀드 매니저가 대부분 가져가는 게 매우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내 돈을 굴려준 안 그렇습니다. 2.5 중에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게 1이 안 됩니다. 예.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누가 가져가느냐?
KB 은행이 가져가요. 네. 판매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맛있는 요구르트를 먹어서 이 요구르트를 먹고 뭐 이 우유 회사를 되게 칭송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돈을 냈으면 그 돈을 유광호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마트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를 제일 매대에 좋은 데 올려놓을까요? 잘 팔리는데 내 마진이 높은 데 네. 올려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예. 도대체 왜 이런 구조가 생기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권하고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4대 은행이 이자 수익으로만 매년 수십조를 벌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뭘 요구를 해야 되고 우리 재산을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뒤통수 맞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은 조금 더 심플해질 필요가 있고요. 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 놓으면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저를 불러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셔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할수 너무 여러 번 얘기하니까 이게 쉬워져야 된다가 맞는데 쉬워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이 구조 자체가 네. 저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그거를 믿을 만한 이른바 수탁자죠. 네. 이렇게 내 돈을 맡아서 이걸 믿을 만하게 판단해가지고 굴려주는 사람들에 네. 대한 신뢰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관계, 네. 뭐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뭐 이를테면 이제 연기금을 관리하는 네. 주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것으로.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이제 판매자들이 사실은 믿을 만한 수탁자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최대한 높이기 네. 위한 이제 그런 관리자인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해를 하고 특히 우리 젊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세대만 해도 그 뭐 압구정동 이런 때가 개발이 되던 때여서 그 박정희와 그 따까리들이 그냥 아무데나 우리는 여기 개발하기로 했어. 그러면 나한테 돈 갖다 바치는 나쁜 놈들한테 정보를 미리 주고 거기 그렇죠. 땅을 지가 미리 사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너무너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때였고 그 교수님께서 또 잘 아실 텐데 그 기자촌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촌 있죠. 예. 지금도 은평구에 있어요. 네. 이름만 남아 있죠. 일원동에. 이런동에도 있죠. 예. 그 기자촌 아파트가 네. 전두환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10대 언론사 기자들에게 불화를 해준 아파트예요. 나눠줬죠. 나눠줬죠 네. 그냥. 기자들도 찍소리 못하고 전두환에게 충성을 하는데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될 확률이 열려 있었던 사회였는데 지금 청년들은 뭐 전세 수도권에서 갖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코인, 주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이 부의 소득 분포가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평평해져야 하고 예.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고 이 사회의 성공 기준이 유일하지 않아야 하고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제가 지난주 강연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되게 이상한 나라라니까요. 순위 재보면 되게 이상한 데서 꼴찌 나오고요. 예. 네. 조금 더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뭐 사실 그게 기회가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합리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네. 뭘 부족한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짚어주면 좋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는 또 아니니까 좀 더 이제 가벼운 얘기를 그냥 옆으로 더 연결해 보면 자 그럼 부자를 부러워하는 게 맞는가 네. 또는 부자를 비난하는 게 정당한가 네. 예, 부자의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부를 번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징수를 징수 예, 환수를 해야 해야죠. 된다. 네. 근데 이미 뭐 법적으로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래서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재벌들이 거둔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건 저는 장기적으로 이 사회가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재벌 흑역사 2권 오늘 얘기할 텐데 예. 최태원 씨는요 SK에 그 본인이 지금 재산이 한 4조인가 뭐 5조인가 이 근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개인 이제 재산을 예, 보시면. 그거를 이제 반으로 쪼개야 되는 지경까지 온 거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예. 예. 근데 그 4조를 만드는 원금이 2억 6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책에 보면 148만 퍼센트 수익률, 네. 예.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전부 불로소득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참 저걸 존경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님 같은 경우는 부자서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삶이 존경스러운 겁니다. 예.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창업한 허브 켈러 창업주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사우스웨스트를 미국 최고의 저가 항공사로 만들어서 부자여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삶이 그 사람이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 그냥 존경스러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는 건 전혀 그 존경과 비존경의 기준이 저한테는 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삶이 존경스럽더라면 제가 정준희 교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물론 너무 똑똑해서 약간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지만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는 정준희 교수를 만나서 한 번도 네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 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존경할 만한 재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관심이 없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네. 이게 흔히 말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잘못 번역된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부자가 되는 길은 똑똑하거나 뭐 능력이 좋거나 운이 좋거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든 손에 더러운 걸 묻혀야 돼. 뭔가 불법, 탈법, 그다음에 뭐 뒤에서도 얘기할 정경유착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부자가 된다는 건 힘들어. 심지어는 착취하지 않으면 안 돼. 네. 이런 이제 본질적으로 부자는 도덕적이기 어려워. 네. 예, 이런 이제 시각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네. 강한데. 아니 뭐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안 그런 사람들도 뭐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특히 우리 진보 쪽에서 그 이 돈의 문제, 부의 문제를 다루기를 상당히 까다로워한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예. 그냥 저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막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이게 진보라는 것을 어떻게 그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게 그 호주 철학자 피터 싱어의 말을 역사의 진보를 가장 잘 규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의 진보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도덕적 권리와 공감의 확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카카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역사의 진보가 아니고요. 전소구를 날리다가 스마트폰을 쓰는 게 역사의 진보가 아니고요. 도덕적 권리와 공감을 과거에는 왕만 누렸는데 그게 귀족으로 확대되면 그게 진보고 귀족만 누렸는데 그게 시민사회로 확대되면 그게 진보고 시민사회로 처음 확대됐을 때도 여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젠더로 따지면 여성 젠더 분들이 약간 비율이 높으신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시민사회에 투표권이 주어졌을 때 여성분들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일입니다.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여성운동가들이 영국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데 여왕의 보물 앞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던지면서 이루어진 투표권입니다. 네. 이렇게 도덕적 권리와 공감이 확대되는 것이 저는 역사의 진보라고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역사의 진보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간답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그 권리를 확대하는 것일 텐데 만약에 뭐 내 인생의 가치가 오로지 돈을 버는 데 집중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도덕적 권리와 공감을 확대하는 노력에 많은 여력을 쏟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우리 역사에서 이제 면면이 전해져 내려오는 지혜인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노동자에 대한 착취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라는 게 어차피 그래. 이윤을 남기려면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는 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도덕적으로 경영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이 잘 되는 건 아니야. 미안하지만 일단 나는 당장은 돈을 벌어야겠어.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사회에 환원할 거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처럼 네. 예, 이런 입장. 실제로 20세기 초반에 그 왕들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네. 예. 철강왕 카네기, 그 금융왕 JP 모건, 뭐 이렇게 왕들의 시대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열나 착취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고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고 다 기부하고요. 네. 그래서 카네기가 기부를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곤궁해도 저 새끼의 돈은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할 정도로 예. 예, 카네기는 악랄하게 돈을 벌었죠. 교수님 여기에 대해 생각을 부르셨으니까 제가 조금 적나라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됩니까? 네, 뭐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해도 됩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 예,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을 뵈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그 청년 시절에 이제 교수님과 제가 같은 의견 그룹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 그룹이 매우 온건한 의견 그룹이었어요. 어떤 시점을 떠나 지났을 때 거의 김영삼 정권 들어선 다음부터는 그렇죠. 화염병을 안 던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네. 그리고 저희의 생각이 뭐였냐면 아마도 세상 속에 진출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그람시의 헤게모니론 뭐 이런 거에 입각을 해서 우리가 시민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과거처럼 뭐 화염병을 던져서 노태우를 끌어내고 하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의견 그룹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인 그룹이라는 그 학벌적인 토대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다 진출을 했어요. 그 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청년의 운동을 했다는 게 왠지 이제 나가면 노동 그렇죠. 운동을 해야 되고 네, 노동자 계급이 돼야 되고, 네, 국민으로 가서 투신해야 되고, 예, 뭐 막 위장 취업해야 네. 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의견을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사회 곳곳에 나가서 교사가 되건 언론인이 되건 교수가 되건 이 사회의 여론을 다룰 수 있는 곳에서 끈질을 기게 무엇이 옳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지형을 바꾸어 나가자는데 합의를 한 같은 의견 그룹이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진보적 사회 진출이라고 불렀죠 그때. 불렀죠. 네. 이게 이제 교수님과 저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나중에 공부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방송하시고 의견을 이렇게 제 느낌의 올바른 진보적 지식인의 역할을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만나면 되게 고마운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이 아니어서. 아니요. 대부분이 변절했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대부분이요. 동의하십니까? 뭐 대부분이라고 제 퍼센트는 약간 좀 줄일게요. 네. 상당수가 안 그렇고 네. 그래도 은근히 또 꽤 그렇다 이 네.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보다 제가 조금 더 비관적인데 네. 열심히 사회에 진출을 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 그리고 내가 진보적으로 살면서 내 영향력을 키워서 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더 진보적으로 바꾸는데 애를 써야겠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이고 그것이 이 사회를 바꾸는 거의 유일한 방법임을 잘 알고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교수님과 조금 달랐는지 몰라도 제 주변은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주변에 다 경제학과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7동으로 갔어야 되죠. 14동을 이상했었나? 그럼 여기 풍수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동처럼 쓰자는 결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 개같이 벌다 보면 의식이 네, 좀 많이 그렇게 되죠. 바뀌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개같이 벌면 네. 개가 돼요. 네. 정말로 만약에 개같이 벌고선 내가 이걸 딱 여기서 끊고 네. 정승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은 전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까지 인간이 두 개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 네. 네. 자신의 삶을 보통은 정당화하기 마련이죠. 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2부가 이제 바로 이제 재벌들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이 재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맨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우리의 찌질함 때문이냐?
또는 이제 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또 더 얘기를 하면 아니 그래도 재벌 덕분에 그러니까 재벌이 좋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 재벌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이 경제를 끌고 왔는데 네. 이게 현실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부자를 긍정하는 태도는 아니고 부자를 긍정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당신들이 부자를 워낙 긍정하지 못할 정도 우리나라 재벌이 좀 엉망인 건 맞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재벌의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그냥 하는 정도의 변명인 것 같고. 네. 부자라고 하는 존재들을 그런데 우리는 괜찮은 부자를 잘 못 본 것 같단 말이죠. 모범 사례가 잘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저런 괜찮은 부자가 돼야겠다. 네. 될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괜찮지 않은 부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괜찮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처단할 건 처단하고 네. 환수할 건 환수하고 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는데 네. 그냥 내가 혹시라도 부자 일반은 그냥 부정하는 거 아니야? 네. 부자라는 게 원래 그래서 나는 그냥 부정하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악마화시키는 거야?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 책에도 보면은 그 관련된 게임 테스트를 했던 것들이 네, 또 네, 나와요. 알겠습니다. 예. 네. 거기 관련된 얘기를 한번 네. 물어볼까요? 부자는 과연 어떤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걸까? 이게 그런 말 있죠. 벨이 뭐라고 하여튼 미식구 감독이 한 이야기인데요. 삼루에서 태어난 놈들이 꼭지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고. 네. 삼루에서 태어난 놈들이 삼루타를 진짜한다. 네. 멋있는 말이네.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용진 같은 애죠. 그 옛날 정용진. 멸공 논란 한참 있었을 예. 때 정치하실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죽을 것이다. 엄청 비장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기사에서 사업이나 좀 잘해. 그래서 아니 사업하는 쪽쪽 다 말아먹고 있거든요. 폴 피프라는 경제학 교수의 모노폴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부루마블입니다. 네. 부루마블인데 미국 명문대학교 버클리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노폴리를 시켰는데 부루마블을 해보면 알겠지만 주사위는 똑같이 던지고 말도 뭐 이래야 공정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다 빠그러뜨려 놓은 겁니다. 한 놈은 2번 던질 수 있게 하고 네. 뭐 혜택도 너무 많아요. 말도 막 엄청나게 좋은 말로 하고 엄청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한 놈은 주사위도 한 번밖에 못 던지기에 무인도에 갇히면 3번 만에 못 빠져나오고 6번 만에 빠져나오게 막 이렇게 규칙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랜덤으로 이 두 사람을 뽑아서 게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해요. 그 화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기죠. 예, 이 어드밴티지를 받은 쪽이요. 그리고 끝나서 소감을 물으니까 어드밴티지를 받은 쪽의 반응이 이겁니다. 교수님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똑똑하게 전략을 했죠. 내가 잘해서 이긴 거다 내가 제 이거죠? 전략이 네. 끝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프 교수가 그 실험 결과를 보고 그런 결론을 냅니다. 돈이 사람을 사악하게 만드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삼루에서 태어난 주제에 정영진 같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홈에서 시작을 했으면 실패를 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홈에서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린 똑같은 조건이죠. 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공감을 못해요. 자기는 삼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지가 얼마나 잘나서 이까지 왔는지라고 끊임없이 자기 정당화를 시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피자를 이마트에서 무지하게 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용진 인스타그램인가 여기한테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골목 상권 피자집 다 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대기업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이치와 도덕에 맞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영진이 그 밑에 뭐라고 달하는 줄 아십니까? 소비를 도덕으로 하냐? 예. 그러니까 삼루에서 태어난 애들은 아예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 기본적인 공감력 자체가 없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음. 부자들의 사고 방식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기 어려운 건 분명합니다. 네. 여러 경제학 실험에서도 나옵니다. 또 심지어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게 나중에도 한번 나올지 모르겠는데 돈 나눠주기 게임, 치우적 게임 한번 지난주에 강의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한테 10,000원을 주고 파트너한테 얼마를 나눠줄 것인가 뭐 이 게임을 하는데 이게 사실
돈을 나눠주는 쪽과 받는 쪽에서 게임을 하면 어느 쪽에서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나눠주는 쪽을 하고 싶죠. 예. 예, 그 권리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뭔가 결정력이 있는 예. 거 같죠. 근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랜덤하게 가위바위보를 하든 뭐 아니면 서로 얼굴 보면 안 되니까 너는 나눠주는 쪽, 너는 안 나눠주는 쪽 이렇게 구분을 짓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살짝 바꿔서 둘이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위바위보 같은 걸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긴 쪽에게 고를 권리를 줘요. 네. 그럼 대부분 이긴 사람들이 나눠주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더 있어 보이니까요.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 세계적인 대통계입니다. 이 게임을 하면 평균 이쪽 사람이 4,500원 정도를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짝 더 많이 갖고 5,500원 정도 그렇죠. 갖고 예. 5.5 대 4.5가 국룰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에요. 이 정도 통계가 많이 됐어요. 대통계면이. 예. 근데 그냥 가위바위보 했을 뿐입니다. 음.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라는 건 정말 사소한 운이잖아요. 그렇게 가위바위보를 이긴 자가 나눠주는 권한을 받으면 나눠주는 비율이 2,000원선까지 떨어집니다. 예. 내가 그 권리를 내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사실은 가위바위보 한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실험에서는 이쪽이 2,000원 이하로 나눠주면 제가 다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취지가 나 2,000원 안 받아 좋은데 저 방에 새끼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저 새끼가 오늘 8,000원 넘게 들고 행복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걸 절대 보지 않겠어라는 단호한 보복 의지를 보이는 게 이 게임의 자연 룰인데 가위바위보를 진 사람은 2,000원 이하를 받아들이는 비중이 거의 2배 이상. 내가 졌으니까. 내가 졌으니까. 예. 내가 졌으니까요. 예. 이게 이준석 부류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아주 그런 겁니다. 예. 예. 부의 불균등이 대를 이어서 사람들의 인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뭐 코인도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하는 그 욕망을 어떻게 그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히 청년들이 그러는 건 우리 세대가 누렸던 어마어마한 집값 폭등과 뭐 이런 혜택을 못 누린 세대이고 도대체 몇십 년을 노동을 해도 수도권에 방 한 칸 구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서 시작을 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이 우리 청년들의 심력을 소모하지 않도록 우리 공공이 조금 더 많이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그러면 좀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부자들을 동경하지 않으면 가위바위보 좀 이겼다고 기껏 해봐야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난 건데 주진우 아들이 지금 몇 살인데 7억을 갖고 있다고? 걔네들 동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런 애들 싸가지 없어지는 걸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공공이 조금 많이 이 사회를 평평하게 눌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 개입이라는 게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안혀서 다 가난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근데 그 부자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마치 내가 벌면 내가 엄청난 내 능력으로 번 것처럼 네. 오만하게 되는 속성이 있고 게다가 자기가 번 것도 아닌데 상속받은 애들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히려 자기 손으로 번 사람보다도 더 큰 금수저 네. 의식을 갖는 네. 이런 특성이 있으니 맞습니다. 이거를 제한하려면 옛날에 그 큰 부자들처럼 뭐 인격 높은 큰 부자처럼 네. 자기 자식들 뭐 이렇게 봉사활동 시키고 막 일부러 가난 체험시키고 이런 방식 말고 네. 예. 공공이 이 부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만해지지 않도록 만드는 네.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공공이 이 사회에 너무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에게 당신들의 삶이 오히려 돈돈하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렇죠. 일정한 수준까지 그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갑자기 도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캐나다의 어떤 한 작은 도시에서 70년대 그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연구가 어디 그 대학교 지하실에 파묻혀 있다가 되게 오래 뒤에 네. 그 밝혀진 연구예요. 그래요? 예. 그런 연구가 다 있나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의 보수 쪽 정부 예. 이 지방자치 정부가 미니멈 인컴 민컴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예. 이름은 민컴 프로젝트인데 이런 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모든 도시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모든 주민들에게
가구당 최저소득을 보장을 해준 겁니다. 네. 기본소득하고 조금 다른 제도이긴 해요. 어떤 경우에든 간에 최저소득을 보장해줬던 이 실험을 이런 걸 오히려 보수 쪽에서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이유는 뭐 복잡한데 네. 이 실험을 하고 몇 년 실험한 다음에 이걸 그냥 묻어버렸어요. 결과를. 그러다가 이게 대학 도서관에서 한 10몇 년 있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실제로 최저소득을 보장해주는 이 실험,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실험이 된 건데 이제 보통 보수 언론이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실업급여만 많이 주면 누가 일하냐고. 노는데도 돈 주면 누가 일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웃긴 게요. 그런 얘기하는 놈들 중에 상속세 증여세 올리지 않은 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라는 게 상속 증여라는 게 노는데도 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걔네들이 일하겠어요? 예. 그 홍석현은 상속 증여 받아가지고 중앙일보 회장 됐는데 니네들 논리를 하면 야, 일 하나도 안 하고 자빠져 있겠네. 뭐 이런 논리인 건데 그 민컴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놀라운 성과는 첫째,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태어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소득을 가지면 건강해집니다. 네. 병원 이용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정신과 진료율도 훨씬 예. 떨어집니다. 우울증 뭐 이런 비율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훨씬 늘어납니다. 고용률이 약간 떨어져요. 실제로 조금 예, 좀 노는 경향이 조금 생기긴 하는군요. 조금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고용을 그만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설명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고 예, 예. 하나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예. 둘 다 좋은 일이네요. 그럼요. 예.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위를 적절하게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를 적절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코인이나 조식 부자들에 대해서 가지는 환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눈이 옆을 바라보게 되고 좀 연대에 관심을 두게 되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종종 이렇게 들었던 예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던 건데 남미에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에 엄청나게 착취를 많이 하는 광산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네가 캐간 것 중에 금 캐고 뭐 이런 것들 다 니들이 가져가라라고 해주는 날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날은 정말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 캐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좀 개선을 해보려고 네. 전반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대신 그런 날은 없애자 이렇게 했더니 대다수의 광부들이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네. 약간 올라가는 거 정도로는 나는 이제 네, 솔직히 네. 만족을 못하니까 네. 차라리 한 방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이제. 네. 실제로 그 일확천금 가져가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예. 근데 이 꿈으로 살고 싶은 거야. 이 네. 광산에서. 네. 그러니까 이 올려주는서 이 기본선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는 그래서 되게 민감한 맞습니다. 문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대충 찔끔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게 우리의 이제 뭐 기본소득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예. 일부 얘기가 좀 길게 됐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부자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공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다 사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들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죠? 기업, 가계 네. 그리고 국가, 정부 재정까지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얘기들 뭐 앞으로도 기회 되면 좀 자주 나눠보고요. 네. 2부 이한배의 서재 한국재벌 흑역사에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